안녕하세요. 이번 사회를 맡게 된 시인 최서진입니다. 한국시인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교보문고, 현대시학이 후원하는 고 조정건 시인의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작고문인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조정건 시인의 3주기 기일에 맞춰 11월 한 달을 문화축제의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촬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영상은 11월 매주 금요일에 유튜브 및 네이버 TV를 통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리플렛을 통한 QR코드로 누구나 쉽게 영상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독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나오시는 이승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승원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1986년에 한국문학으로 등단, 저서로는 모걸과의 만남, 김종삼의 시를 찾아서 백석을 만나다 등이 있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편운문학상, 현대불교문학상, 유심작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조정건의 시세계에서 결빙과 정결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권 시인의 시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권 시인은 1949년에 태어나서 201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949년 2월 22일이 생일이에요. 이것은 조정권 선생의 산문집에 나온 거 그대로 옮겨왔는데, 서대문구 냉천동에서 태어났고 부친은 남대문에서 상당히 큰 금은방을 경영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정권 선생이 자신의 산문에 쓴 거니까 틀림없는 사실이겠죠. 조정권 위로는 누나가 넷이어서 딸 넷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기대가 컸기 때문인지 부친은 조정권이 시를 쓰고 시에 관심을 갖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양정고 2학년 때 성균관대주 제101장에 나가서 상을 탁상시계를 받아왔는데, 그걸 보더니 쓰지 말라는 또 시를 썼느냐 하면서 탁상시계를 마당에 패대기를 쳐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권의 타고난 문학적 천성은 가릴 수가 없었어요. 1학년 때 양정 문학의 밤에 강사로 온 박목월 시인이 조정권의 작품을 눈여겨보고 춘일이라는 작품을 학원지에 실었고, 2학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균관대 101장에 나가서 김구영 시인의 심사로 101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영어교육과 2학년 다니던 1969년 5월 박목월 선생 연구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여드렸더니 박목월 선생이 신인 추천을 하겠다고 해서, 마침 그해 4월에 전봉곤 선생이 현대시학을 창간했는데 그 시 전문지 현대시학을 눈여겨본 조정권이 전봉곤 선생에게 작품을 갖다 맡겨서 그해 9월에 박목월, 구상, 김효섭 공동 추천으로 첫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현대시학 제1회 신인 등단 시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 첫 발표한 작품 중에 이제 새라는 작품을 보면 바싹 말라버린 가지, 앙상한 새,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앙상한 모습으로, 새도 나뭇가지도 자기 자신도 바싹 말라버린 앙상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빛나도록 살을 씻어내서 자신의 모습을 단련해 가지고 앙상하지만 빛나는 존재로 서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앙상하지만 청결한 것, 빛성 말랐지만 깨끗한 것, 이것을 추구하는 의식이 이 첫 발표작에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짝 말라버린 앙상함의 기원은 어디 있나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 유고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미발표시 김교신 선생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교신 선생은 성서 조선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일제 말에 조선인 노동자를 위해서 함흥 질소 비료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족혼을 심어주다가 병사한 분입니다. 근데 그 김교신 선생이 양정학교 교사로 있었어요. 조정고는 그걸 알고 선생은 해골처럼 책상 위로 하얀 몰골을 파묻고 땅속에 묻혀있는 질소에 쉬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해골이 다 된 새하얀 팔다리를 들고 와 등 너머로 나를 들여다보는 밤이 참 많았다. 양정학교 다닐 때 그 김교신 선생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해골처럼 바짝 마른 김교신 선생의 깨끗한 순교, 정결의 이미지 이걸 표현했어요. 한참 후에 쓴 시지만 자기가 청소년기에 흠모했던 한 분에 대한 시니까 이 의식이 첫 발표작 새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시집을 1977년에 내는데 그 발문을 박목월 선생이 썼어요. 목월 선생이 조정권의 천재적 자질을 언급하면서 조정권이 한국시의 새로운 지평선을 보여주게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권의 작품 중에서 근성, 백지, 75년 5월 등이 아주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그랬습니다. 이 근성이라는 작품 참 여러 편의 작품 중에서 조정권의 우수작을 선별한 박목월 선생을 보면 참 작품의 예각을 파악하는 시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근성은 배추를 밭에서 뽑았더니 배추 뿌리에 흙이 너덜너덜 따라 나오는데 그 배추 뿌리도 흙 속에 자기의 몸과 피를 담고 있었고 거기 딸려 나온 흙도 결국은 흙에 육과 혈이 거기 남아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배추의 뿌리와 흙이 단단하게 결속되어서 육체와 혈액으로 서로를 연결하고 있다. 결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배추가 연약한 것 같지만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흙과 결속을 해서 혈과 육을 나누는 흙과 나누는 그런 존재의 속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20대의 젊은 시인이 참 놀라운 발견을 한 것인데 이 시를 놓고 또 박목월 선생도 대단한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연약한 뿌리가 흙 속에 뿌리로 내밀고서 흙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생명성 이걸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집에 가면은 흑단, 심골, 수유리 시편 이런 시가 나오는데 이게 다 근성이라는 그 서시집의 작품과 연결되어 있어요. 흑단은 열대지방에서 나는 고급 목재인데 피질이 강철처럼 강해서 도끼로 찍으면 날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놈들은 온몸에 거부의 독립발을 숨긴 채 내리꽂히는 도끼날을 물어뜯고 내뱉어 버린다는 것이다. 흑단이라는 목재의 단단한 그 속성, 생명성, 죽어있는 나무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거죠. 아까 배추의 뿌리와 흙과의 관계와 같아요. 강인한 생명성을 나타낸 겁니다. 또 심골이라는 작품은
수묵화 점을 놓고서 풀과 나뭇가지를 묘사했는데 그 마르고 수척한 나뭇가지들이 점점 야위어 가지만 속으로는 더 강골이 된다. 야위어 가면서도 더 강골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첫 작품 새해에 나타난 비썩 마른 여위어감 속에서도 정결한 내면을 유지하는 마를수록 깨끗하다. 이런 의식이 이 심골이라는 작품에도 있는 겁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나온 수유리 시편. 이건 그러한 탐구의 결정판인데 지하철역에도 조정곤의 수유리 시편이 게시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느 새벽보다도 일찍이 화개사 숲속의 약수터로 오르다가 보았다. 자색 안개에 휘감긴 아름드리 태고목들의 숙연한 전신 침묵을, 한결같이 그 주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큰 바위들의 단좌를, 그때든가 어제까지도 죽었다고 생각해오던 고목들의 출렁거리는 뿔이 둥치께에서 노쇠와 노쇠가 부딪듯이 쩡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나는 걸음을 멈추고 이 겨울 내내 산중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어느 강철의 근육을 향그러운 쇠망치로 때려 깨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게 이제 수유리 시편 전문입니다. 근성에서 나타난 그 생명성, 배춧뿌리의 생명성이 흑단, 심고를 거쳐서 여위였지만 속으로는 강렬해지고 순결해지는 이러한 속성을 표현했어요. 생명의 울림소리,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생명의 출렁거림이 넘치고 노쇠와 노쇠가 부딪듯이 쩡 하는 소리를 울리는 생명의 박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모두 존재하는 겉모습 너머에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생명의 힘이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처음 발표한 그 새라는 작품에서부터 첫 시집의 근성, 세 번째 시집의 흑단심골 수유리 시편으로 이렇게 시의 맥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 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 속에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수지대로 탐색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수의 세계로 말하자면 탐험을 시작한 그 작품이 산정묘지입니다. 네 번째 시집 산정묘지인데 조정곤은 이 시집의 시 중에 거속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속, 세속적인 걸 제거해버린다. 거속이라는 한자어가 자신의 지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속된 것을 제거한다. 저속한 것을 떨쳐버린다 이거죠. 속된 것을 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산정의 높고 깨끗한 결빙의 지대, 얼음이 하얗게 얼어있는 그 결빙의 지대를 향해서 올라가는 등정록이 바로 시집 산정묘지입니다. 이 산정묘지 연작 30편은 사람이 발 딛고 사는 현실의 속기를, 세속한 기운을 잘라버리고 결빙의 순수지대로 이행하는 여정의 상세한 기록이요, 정신의 빙벽을 넘어 순수한 영혼의 절정에 오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정묘지 시편들을 보면 이항 대립의 구조가 있어요. 세속적인 더러운 세계, 그리고 산정의 깨끗하고 맑은 세계, 순수와 비순수, 인간 현실과 산정의 결빙의 지대, 이런 이원적인 대립. 그래서 현실은 추악하고 산정의 세계는 순수하다. 이런 이항 대립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사는 추악한 우리 사람은 이 누더기 같은 육신을 걸치고 살아요. 그 누더기 같은 육신을 가지고 추위를 견디면서 결빙의 지대에 도달해야 천상의 정결한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행 수도자의 자세죠. 등잔작 새에서부터 앙상하게 마른 내가 빛나도록 살을 씻어야 정결한 존재가 된다고 표현한 거와 동등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권 선생의 처녀작이 그의 일생을 지배한 출발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산정묘지 1의 맨 끝 시행을 보면 육신이란 바람에 굴러가는 헌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이거죠. 추한 거예요. 영혼이 그 위를 지그시 내려누르지 않는다면, 이런 구절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육신은 누더기같이 더러운데 그래도 맑은 세계를 지향하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우리를 지그시 눌러주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참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은 누더기 같은데 그래도 영혼이 저 산정의 순수한 세계를 좀 꿈꾸니까 그 덕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도 깨끗한 영혼과 더러운 육신의 이항 대립이 있죠. 이런 이제 시를 썼습니다. 이 누더기 같은 육신을 가지고 현실에서 사는 건 참 굴욕적이고 고통스럽죠. 그래도 산정의 깨끗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 위안이 돼요. 그게 맑은 영혼을 추구하는 시의 불멸성, 그게 이제 이 조정권의 정신을 지탱한 하나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정 묘지의 세계인데, 근데 여기 이제 현실에서의 생활이 참 누추하고 추악하다. 그럼 비루한 현실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비루한 현실 속에 사는 내가 저 산정의 맑은 세계를 추구했다. 그럼 반성적 사유가 생겨요.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존재냐? 누더기 같은 몸을 지닌 내가 산정의 순수무구한 세계를 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기회의, 자책감이 또 시로 표현됩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삶의 신성함을 훔쳐내어 위로받으려 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가장 비천한 자가 난데 내가 천상세계의 신성함을 훔쳐내서 그 산정의 순수를 통해서 잠시 위로받으려 한 게 아니냐. 이런 반성적인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의식해요. 부정적인 자의식. 순수하지 못한 자가 감히 순수한 산정을 넘봤다는 죄의식. 역시 조정권은 참 순수 시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자책감을 짧게 시로 썼어요. 가벼운 몸, 가벼운 발, 평생 꿈이니 물살 위를 헤쳐가는 저 신세 그립네. 이 시의 제목이 피람입니다. 피람이 시냇물에서 조그만 게 헤엄쳐가는 그 조그만 생선, 물고기. 가벼운 몸, 가벼운 발, 평생 꿈이니 물살 위를 헤쳐가는 저 신세 그립네. 피라미처럼 조금 먹고 조금 싸는 일, 이게 자기가 바라는 일이에요. 그렇게 살면 똥통 막대기 꾸중도 덜 들으리. 근데 자기는 조금 먹고 조금 싸는 걸 바라면서도 사실은 많이 먹고 많이 써요. 그래서 똥통 막대기가 이렇게 더럽게 사느냐고 자기를 꾸중한다 이거죠. 피라미처럼 살고 싶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자기를 자책하는 이런 내용의 시들, 피라미보다도 못하고 똥통 막대기보다도 못한 똥통 막대기의 꾸중을 듣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6번째 시집, 7번째 시집으로 오면서 더 깊어져요. 자신은 카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기도 하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들 삶의 돼지들과 기어가는 지렁이의 비굴한 실체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자학적인 태도까지 취합니다. 결빙의 순수한 지대를 탐구하던 그의 눈길은 뜻밖의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현실의 나고자 루서인 매혈자 피를 팔아가지고 간신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로 이동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이런 비참한 사람들의 모습을 시로 표현한 건 조정권 시로서는 참 특이한 일이었어요. 특이한 시니까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얼어붙은 몸으로 찾아와 병원 침대에서 한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335 짝을 지어서 선짓국집으로 몰려왔다. 사골뼈 대신 공업용 쇼팅 기름을 쓴 200원짜리 국밥을 바닥까지 긁어 먹었다. 개중에는 아편을 사듯 소주 반병을 시켜 먹고 의자 뒤로 스르르 주저앉아 못 일어나는 이도 있었다. 적십자 병원 뒤 영천시장, 말바위산이 올려다 보이던 어두침침한 밥집에서 서로 등 돌리고 서로의 밥에다 가래침을 뱉는 그 바닥, 갈 곳 없는 심연 속을 그들은 걸어 내려갔다. 제각기 몸을 등잔으로 삼고 어두움 속으로 육신에 가둬놓은 영혼의 어둠이 견딜 수 없이 몸을 누르고 눈을 봉할 때 그들은 다시 와서 피를 뽑았다. 산정의 깨끗한 세계로 가보고 싶다는 꿈을 꿨지만 현실은 이렇게 추악하고 비참해요. 피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누더기 같은 육신을 지탱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시인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책감과 자학감이 계속 표현되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한 자가 감히 순수한 세계를 잠시 넘봤다. 거기서 오는 죄책감. 그래서 자신의 거처를 죽은 물고기 물속에서 썩어가는 곳에 머리 담그고 사는 존재다. 또 마음의 걸, 이 마음의 걸이라는 건 거지라 이거죠. 거지, 이 마음의 구걸하는 상태. 거적대기가 자신의 몸으로 보이고 흰 눈의 시체들에게 이 거적대기 같은 자기 자신을 더 밟아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다른 시에서는 나를 리어카이시로다 검은 포도와 함께 불사를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자학적인 발언을 합니다. 산정으로 올라가 순수한 세계를 만나겠다던 그 자존과 자긍의 정신, 몸은 비썩 말라도 김기호신처럼 정결한 정신을 지키겠다는 그런 자존 자긍의 시인에게 전에 없었던 자학의 발언이 나오게 됩니다. 한국 시사에 유례가 없던 순수한 유미주의자가 토로한 실패의 고백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한국 시사에 유례가 없던 순수한 유미주의자가 토로한 실패의 고백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결의 미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이 조정권 씨의 성공입니다. 6번째 시집 신성한 숲은 1994년에 나왔고 7번째 시집 떠도는 몸들은 2005년에 나왔습니다. 11년의 간격이 있어요. 또 8번째 시집은 그로부터 6년 후에 나왔습니다. 4, 5년 간격으로 시집을 내던 조정권 시인이 11년, 6년의 공백을 두는 것. 이 기간 동안에는 시인의 고민이 있었고 사색이 있었고 또 투병의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겠죠. 이때 조정권 시인에게 힘이 된 것은 뭐냐? 바로 초기시 근성, 첫 시집에 있었던 그 근성, 배추 뿌리가 흙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뿌리를 뽑으니까 흙에 혈과 흉이 다 붙어 나왔다는 생명의 근성을 표현한 것. 그 시의 주제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다시 되살리고 누더기 같은 현실의 육신을 순수히 전환으로, 순수히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벌였습니다. 자학까지 갔던 자기 의식을 다시 평정으로 되돌리기 위한,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한 작업을 벌인 것인데, 이 작업은 야단스럽지 않게 그야말로 고요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집 제목이 고요로의 초대입니다. 고요로의 초대 앞부분에 있는 시 살얼음에 대하여 라는 시를 보면 참 특이한 시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게 아니라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어난 게 아니라 도착한 것이다. 태어난 존재는 죽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존재는 다시 출발합니다. 여기에 허물을 넘어서는 시인의 정신이 있죠. 우린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지구라는 행성에 잠시 도착했어요. 다 살면 다른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자신이 쓴 시도 여기 처음 도착한 것이고, 이 시에 사용된 언어도 이 세상에 새롭게 도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없어지고 또 허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세상 일이 끝나면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면 됩니다. 말 중에는 천상으로 오르는 말, 순수한 말, 삼정묘지의 말도 있고, 깊은 바닥으로 가라앉는 말, 매혈자들의 그 비참한 삶의 모습을 다룬 그런 말도 있어요. 위치가 어디든 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산정의 빙벽을 가야 정결한 말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으로 가라앉아도 거기 비참한 말이 놓인 것이 아닙니다. 바닥의 말은 바닥 그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사 바닥의 살얼음이 무로 없는 곳으로 사라진다 해도 그것은 소멸이 아니고 무에 물결이 남는다. 이렇게 썼습니다. 참 멋진 생각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무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에 물결이 남아요. 조정권 선생은 같지만 그 시에 물결이 남아요. 그러므로 바닥까지 내려간 극한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더 강하게 올려야 하는 얼음으로 남는 일이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올리는 얼음으로 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첫 시집에 보였던 근성, 그 뿌리의 흙, 혈, 이 생명의 힘이 살얼음의 생명성으로, 살얼음의 혈과 육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순수의 동력으로 수용하는 의식의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정권 시 변화의 아주 장쾌한 장면입니다. 한국 시사의 축복입니다. 10번째 시집이자 마지막 시집 신의 딸 죽기 3년 전에 낸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몽우리 때가 좋았지. 꽉 쥔 주먹처럼 그때는 속이 꽉 차 있었으니까. 속을 내주고 나니 윤곽으로만 남았어. 이제 나는 외곽으로 산다. 그래서 꽃들은 겉모습으로 살며 제 자신이 버린 속을 들여다본다. 이런 짧은 시가 있습니다. 꽃 피고 몽우리 맺힐 때 좋았죠. 화려한 개화의 시절이에요. 그때는 속이 꽉 차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꽃은 떨어지고 하나의 윤곽, 외곽으로 물러났습니다. 외곽으로 물러나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외곽으로 물러날 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통해서 꽃의 전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하자면 60대의 여유를
이런 시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정의 결빙을 추구하던 젊음의 꽃은 졌어요. 외곽만 남았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곽의 자리에서 자신이 거쳐왔던 내부의 사정을 들여다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겉으로 돌아 윤곽만 남았을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겼던 내공의 궤적을 살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외곽의 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외곽의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집 앞부분에는 고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고절, 말라 죽는다 이런 뜻이죠. 꽃이 꽃봉오리 다 떨어지고 꽃대만 남았는데 가을 내내 여위어 가면서도 서람풍 속에서도 그 꽃대를 숙이지 않는다. 언 연못 말라가도 숙이지 않는 저 꼿꼿한 고개, 얼음 속에서 산채롭게 시 쓰는 책상 앞에 켜놓으면 얼마나 환하겠습니까? 꽃이 다 떨어지고 말라 시들어가는 그 꽃대지만 아무리 추워도 바람이 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있습니다. 외롭고 절개에 있는 고절의 탐미주의로 보낸 시인이 생애 말년에 가서는 말라 죽으면서도 꼿꼿하게 버티는 그 정신의 경지를 흠모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후배 시인에게 주는 조정권 시인의 당부의 말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혼탁 속에 빙산 철벽을 꿈꾸는 시를 썼고 그 꿈이 누더기 같은 현실 속에 좌절될 때 꽃잎 떨군 꽃대가 말라가면서도 여전히 꼿꼿한 모습을 보이듯 견인의 자세만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탐미의 길이 실패하더라도 견인의 자세는 유지해야 하며 완전한 결빙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살얼음의 그윽한 빛남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유사한 시행들이 말년의 작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을 제가 거기 인용을 해놨습니다. 나는 이러한 시행들이 육체의 쇠잔함 속에서도 정신의 정결함을 지키고자 한 시인의 자존적 의지를 표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의 청소년기 경모의 대상이었던 김교신 선생이 정결한 정신으로 신앙을 위해 순교했듯 시인은 정결한 마음으로 순수한 시를 위해 순사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에 그 시 꽃처럼에서 보여준 외곽의 여유로 또 한편으로는 고절에서 보여준 견인의 개결로 시와 몸을 이끌고 갔습니다. 생애의 마지막 몇 년 그렇게 시를 쓰다 시인은 김치찌개 냄새를 데리고 새로운 세계로 출발했습니다. 이 김치찌개 냄새는 그의 짧은 시 삶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시를 읽으면 연탄난로야 홀로 내 집 좀 지키렴. 나 좀 멀리 떠나 있을 거야. 김치찌개 냄새야 이제 나하고 먼 길 같이 가자. 이런 짧은 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